네, 지금부터 딜사이트 건설 부동산 포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4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건설 현장의 변화를 중간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오늘 모여주신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요. 오늘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법조, 기술, 정책, 노무, 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 법의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처벌은 강화됐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 중심으로 또 보다 실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본 강연에 앞서 딜사이트 미디어 이승호 의장님의 개회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미디어 이승호 의장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영적 관심은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연간 산재 사망자 수는 600명 안팎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가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멈춘 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은 딜사이트 건설부동산 포럼으로 진행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건설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제조, 물류,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전 산업권이 동일한 고민을 안고 있으며 그렇게 오늘 이 자리의 논의는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딜사이트는 자본시장과 산업 현장의 핵심 의제를 가장 가까이서 기록해온 전문 미디어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법과 현장 사이에서 간극을 직시하고 그 간격을 좁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모색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법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주요 판결 사례와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AI와 스마트 안전벨트 등 산업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기술의 현황과 가능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서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의 시각에서 법의 본래 취지와 기업이 실질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보고 체계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연사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처벌의 무게가 아니라 현장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조와 기술 그리고 인프라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업을 규제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로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주시는 정원두 법무법 LKB 평산 변호사님, 그리고 정국일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장님, 조대진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감사님, 무엇보다 이경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논의가 대한민국 산업안전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법무법인 LKB 평산의 정원두 변호사입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변호사로 이제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제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사실 변호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직 그 산업재해 중대재해 이제 수사 부서에 있었던 이제 검사로서 우리 의견이 오늘 제 강연 속에 많이 더 녹아 있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대산업재해법이 생기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산업재해를 주로 이제 그 관련했죠. 이 산업재해 관련 수사를 했던 부서가 그 검찰에서는 공안부 공공수사부였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분야도 전담하게 됐죠. 물론 가장 큰 1차 수사는 이제 오늘 여기
오셨지만 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에서 주로 수사를 하시고 검찰도 관여를 하는데 뭐 22년도에 법이 이제 시행되고 와서부터 아주 처음에는 혼선이 있었고 두려워했지만 몇 년간 지나면서 조금 더 안정화되고 법에 대한 해석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아마 뭐 어떤 법인의 그 대표자이시겠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은 이제 어떠한 그 주체가 필요한데 특정한 영업의 개인 사업주거나 또는 뭐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를 이제 거주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뭐 대표자, 이사장, 기관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보통 CSO라고 하죠. 요즘에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행 이후에 많은 그 회사에서 CSO를 이제 많이 두고 있는데 CSO를 뒀지만도 실제로 이렇게 뭐 이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중대재해 이제 치사 사람이 사망한 경우 또는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중대산업재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중대산업재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봤던 그 경영 책임자 또는 이제 그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야 됩니다. 이 법이 이제 이와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보건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재해가 한번 발생했으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뭐 행정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으면 그에 대한 또 조치를 하고 그리고 관계 법령이 또 어떻게 안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 그걸 이행했다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제대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뭐라도 하나 안 한 게 있으면 일단은 뭐 노동부나 그 검찰, 경찰은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그 결국 사고가 그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아마 결론을 내리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업무를 이행했다는 그런 근거를 남겨둬야 되고 뭐 단지 그냥 서류상 형식적으로 했다고만 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단 이런 업무를 이행했다는 게 인정되어야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중대산업재해냐면 통상 말하는 이제 사망자가 뭐 한 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중대산업재해겠죠. 근데 그 외에도 뭐 법은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가 있었고 또 어떤 이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설사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이란 결과하고 인과관계가 없다면 일단은 뭐 처벌이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를 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이제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가실범으로 보지만 이 중대산업재해법은 이제 이거는 그 고의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고의적으로 안 한다. 그런 것까지 요구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 정도 위반했을 때 이러한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일단은 그 법적인 요건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사는 이원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 경찰 모두 다 현장에 출동하지요. 그리고 노동청에서는 그 안전보건 책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를 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겠다 말겠다 건의를 하고 그 외에 이제 그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합니다. 진행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사를 하고 나서 내사해 보니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까지 경영 책임자까지의 책임까지 물기 어렵다고 보면 내사 종결을 하고,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보면 입건을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송치를 하게 됩니다. 뭐 검찰에서는 둘 다 송치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보완 좀 더 하자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은 별도로 그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 경우도 이제 검찰이 지휘를 했지만 이제 현재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경찰이 일방적으로 송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다시 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가 되는 가운데, 이런 사건에서는 노동청과 경찰의 수사가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간에 결론이 다르고 약간 모순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순되는 부분 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검찰이 하게 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또 두 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22년도부터 25년까지 기소된 건수는 첫 해에는 이제 많지 않았지만 점점 많이 되면서, 특히 작년에 이제 밀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면서 작년에 97건이나 기소되었고 현재까지 총 171건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불기소된 것도 36건이 있는 걸 보면 뭐 검찰에서 모든 사건을 다 무조건 그 노동청이나 경찰에서 제가 된다고 보냈다고 해서 다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뭐 상당한 시간은 걸리지만 뭐 추가 조사를 이후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원청과 하청의 기소 비율이 약간 45대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재해가 발생한 그 업체의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뭐 호소하시는 것들이 너무 시간이 걸린다. 어떠한 식으로도 결론이 나와야 일이 진행되는데 이도저도 아니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 재판도 몇 년씩 걸리는데 재판까지 가기 전에도 이미 여기서 보면 600일 이상이 걸리고 있으면 너무 각 기업들이 그 기간 자체에 어려움을 조소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대부분의 사고가 뭐 특별히 누가 목격하는 자리에서 CCTV 같은 동영상이 있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초로 이 사망 사고가 왜 생기는 것부터 밝혀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근데 그걸 밝히는 자체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왜 일단은 사망했는가, 누구의 의무 위반 여부를 떠나기 전에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가. 만약에 어떤 바닥에 누군가가 죽어 있다면 그 사람이 뭐 떨어져 죽었는지 그냥 자기의 어떤 지병으로 죽었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먼저 밝히는 자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를 진행되면 그 과거에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때는 그 최고 경영 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여러 압수수색을 많이 하고 수사를 많이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과연 최고 경영 책임자까지 책임이 있냐 없냐를 논하기 때문에 회사의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압수해야 될 정도로 너무 강법한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여러 명들이 회사 뭐 여러 관계자들이 뭐 대표이사 이부터 여러 모든 단계의 관계자들이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산업안전보건법 그만 처벌할 시절에는 그 정도까지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판례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고, 뭐 수사 기법도 수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사실 보면 우리 수사기관조차도 잘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간에 아까 말했던 세 개 기관, 노동청, 경찰, 검찰 간에 세 개 기관이 의사 조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근무했던 검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현장 책임자 단계에서 그 사망은 발생했지만 그 조치 의무 위반을 안 했다 그렇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물론 그 현장에 있는 뭐 안전관리 책임자는 조치 의무 위반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최소한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업무는 다 했다 그렇게 보아서 무혐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양쪽 다 이제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업무를 다 했고, 그리고 뭐 현장 책임자도 안전보건 현장에서의 조치도 다 했다 그렇게 인정되는 사례도, 비록 사망은 발생했지만 그렇게 되는 사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할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이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아까 뭐 일단은 그 부상자 뭐 약간 부차적이니까 사망한 경우에만 살펴보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일단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두 개가 병가도 가능하고 그리고 해당 법인은 이제 양벌 규정으로 50억 이하의 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독자적인 양형 기준은 아직도 법 시행 초기라서 없기 때문에 이제 사례반전보건법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책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이 보통 1년에서 2년 6월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 현재까지 최고 실형 선고형은 대부분 징역 2년형이었습니다. 근데 뭐 수백 년 전에 서울에서 발생했던 RECL 전지 공장 사건에서 워낙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 사건에서는 이제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최고로 많이 선고된 경우가 징역 2년이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최대 벌금 선고액이 20억이었습니다. 당연히 판결에서 뭐 인정된 유리한 양형이나 불리한 양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다른 사건이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항상 합의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사고 전부터 뭐라도 하려고 조금 노력한 거게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정말 그 뭐 더 음악의 책임을 묻지만 그 법이 요구하는 정도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고 전부터 뭔가 노력을 했다면 그것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 또 이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조치를 양형 자료로 낸다면 이 경우도 이제 유리한 양형으로 평가를 받고 물론 과거의 사고가 또 없어야 또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파급 효과 결국에 언론에 많이 나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불리해지겠죠. 이 뭐 이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비비다 그리고 뭐 또 충분히 예상이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데도 방치했다든지 그런 사례에서는 더욱더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장에서의 그 증거를 약간 뒤바꿔 놓는다든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게 만약에 그 발각될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받았습니다. 이제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뭐 개별 사안마다 다 변소를 할 거니까 나 할 일 다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변소를 하지만 뭐 그 모든 걸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좀 몇 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무와 상시 근로자의 수 상정. 만약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모두에 있는 근로자들을 합해서 계산해야 되는가?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5명 이상이면 다 적용되지만 작년 20 전에는 이제 50명 이상만 적용됐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고 뭐 건설 현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건설 현장을 운영하는 수도 있겠죠. 뭐 대부분 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하나의 회사고 하나의 사업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소규모 회사들은 이제 법 적용을 안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장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뭐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이겠지만 특히 식당업 종사하는 분들, 식당 체인들, 식당 법인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보통 과거에 많았습니다. 뭐 어떤 식당 프랜차이즈 직영하는 식당들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각 식당에 전국에 수십 개의 식당이 있는데 간혹 그 식당에서 뭐 조그만 뭐 사다리 공사 같은 거 하다가도 사고가 납니다. 근데 그 식당 자체에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결국에 그 회사 전국적으로 보면 너무나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복소의 사업장이 만약에 분리돼 실제로 인사 밑에 대법원 판결에 있듯이 처음으로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 1월달에 나왔는데 개별 사업장이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때는 각 이제 사업장을 별개로 봐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여러 사업장이 인사,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뭐 하나의 단위로서 움직였다면 그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들을 다 합쳐서 이제 그 근로자 수를 합산한다는 겁니다. 그룹 단위의 회사나 또는 뭐 또 큰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워낙 바쁘셔가지고 따로 CSO 같은 경우를 이제 둘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가 안 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항상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입니다. 대표이사 자체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주요 안건을 그 사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이제 경영 책임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표이사가 자기 밑에 CSO를 둔 경우에 CSO를 경영 책임자로 보고 CEO를 이제 그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선고인데 이제 뭐 검찰에서는 이제 CSO가 있었지만 사실상 CSO는 결정권이었고 대부분 모든 결정을 이제 그 CEO가 했다. 그렇게 보고 CSO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게 CEO를 기소했습니다. 기소했는데 근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이 살펴보니까 회사가 안전보건 업무를 별도 조직으로 이관을 하고 그 책임자를 CSO로 세워서 실질적인 정결권과 최종 의사 결정권을 부여한 이상 CEO가 아닌 CSO가 경영 책임자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그냥 형식적으로만 준 게 아니라 CSO라는 이름만 만드는 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뭔가 그 서류상 여러 형식적으로도 CSO가 제대로 모든 안전에 관한 결정은 다 했다라고 보일 정도로 그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례에서는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근거가 남아 있다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룹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없다 보고 무죄 선고한 사례. 이 사례는 뭐 우리나라 그 중대재해 1호 사례죠. 3표 사례인데 그 경우에서는 이제 워낙 이제 그 3표 그룹 회장의 그립이 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서 의정부에서는 그 개별 기업의 이제 그룹 산하의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회장이 이제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들면서 그룹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기소했지만 몇 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특정 임원을 경영 책임자로 인정하려면 그룹 차원의 보고를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물론 당연히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지만 그와 같은 보고는 거의 그냥 통상적인 보고고 뭐 실질적으로 그 어떤 CEO가 자기가 법률상 요구받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고받은 것 아니다. 그는 이제 뭐 의례적인 보고지 이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이 경우에도 그 경영 책임자로 기소된 그룹 회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 내에다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을 통해서 이제 CEO, 만약 일반적인 회사에서 CEO가 아니라 CSO가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은 뭐 보면 안전보건을 전담할 독립된 CSO 주도의 별도 조직이 구성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구성은 형식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구성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각 현장의 그냥 실무적인 의견들을 취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조직 자체가 회사 전반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시정 요구를 실제로 해서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부여돼야 된다는 거고 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시공력 200위 이내의 건설 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 조직을 이제 두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CSO의 집행 조직으로 CSO는 이사라면 이 조직은 뭐 이제 부장 이하의 조직이겠죠. 이 조직을 CSO의 집행 조직으로 두고 그 책임자는 CSO를 보조하면서 CSO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이 집행하는 임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예산, 유해 위험 개선 예산, 전문 인력 충원과 재배치 권한이 CSO의 실질적 판단 아래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반기 1회 점검, 협력업체 안전역량 평가, 안전교육 이행 점검, 법령 위반 시 시정 요구,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 시 좌갑 중지 조치를 CSO가 실질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CEO 역할은 안전보건에 대해서 물론 CEO가 이렇게 아무리 CSO를 뒀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등한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CEO 역할과 관여 범위를 정교하게 다시 설정해야 된다. CEO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까지만 수립하고 적절한 CSO를 선임해서 필요한 자원과 지위를 보장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역할까지만 하고 개별 현장의 위험 판단과 구체적 안전조치의 최종 결정권은 CSO에게 부여하고 자기는 보유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뭐 이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모든 걸 대표이사가 다 챙길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걸 대표이사가 챙겼다가 나중에 실제로 사고 발생하면 그 책임까지도 대표이사가 이제 행사 책임도 져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룹 회장이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지 않기 위한 조건을 보면 이제 개별 기업의 CEO에게 회사 단위의 안전보건 확보 업무를 실제 이행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보건 목표 수립, 전담 조직 운영,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위험 요인 개선, 협력업체 심사, 중대재해 대응 체계 마련 같은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은 CEO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이관받은 CSO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 방향, 투자, 계열사 성과 관리 같은 상위 차원의 역할에 머물러야 된다. 하여튼 뭐 작업 중지 해제 등의 협력업체 선정이나 작업 중지 해제 등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관여는 그룹 차원의 일반 현황과 리스크 관리 수준에 머물러야 된다. 이게 아마 그 현재까지도 판례나 등등 이론에 의하면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은 그 면책되고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하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도 당연히 처벌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청의 책임이 인정되면 원청의 책임도 당연히 인정되는가? 중대재해법은 원청에게 하청 근로자 보호 의무를 분명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통상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은 공사 현장을 지배 관리하는 원청의 책임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원청이 수사 대상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 관계들이 함께 기수되고 원청과 하청의 안전 업무가 사실상 동일한 것처럼 취급되어서 하청이 처벌되면 원청도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관행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원청과 하청 모두 다 처벌되는데 그게 당연한 결론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뿐이 실제로 원청과 하청의 그 의무도 다르고 뭐 또 요구되는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르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사실 거의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 정도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동일할 거라고 보이지는데 관행이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의 이제 판단은 그 분명히 두 원청과 하청의 책임은 다르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고는 좀 특이한 사고였는데 하청 근로자들이 공사 시방소와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원청의 현장 소장이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으며 위험성 평가도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원청 대표이사의 뭔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예견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뭐 하청의 그 대표에게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책임이 부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이제 본사 차원에서 위험성 평가, 작업 허가, 그 공법 변경 승인, 작업 중지 및 재개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하고 고위험 공정별 체크리스트를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공사 시방서 안전관리 계획서 위험성 평가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를 하청에 실제로 교육 전달한 내용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승인된 작업 순수와 다른 방식이 발견되면 즉시 중지 시정 요구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살아있게 운영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어쨌든 원청도 뭐 하청이 반드시 원청의 의도대로 한다고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원청은 그 하청을 상대로 원청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근거를 마련해 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고법에서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실제로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은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뭐 정부기관이나 어떤 개인들이 그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긴다면 그런 경우는 도급은 도급이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로 봐가지고 산업안전보고법상에서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도급인이지만 수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산업안전보고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로 인정이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산업안전보고법은 그러니까 건설공사 발주자의 개념을 시공을 주도 총괄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을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조금 그 구별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사를 총괄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사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를 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의 그 건설공사 발주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뭐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가 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면책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여서 감소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안전보건 확보 업무 이행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충실하게 수행된 위험성 평가는 법적 업무 이행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실질적인 재해 예방의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순서로 해야 된다는 그걸 가지고 뭐 더 전문가도 계시니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이거 했다, 이행했다, 언제 했고 언제 했다는 그 체크리스트 정도 가지고 또는 문서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수사기관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순한 서류 작업만 했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또 문제점을 확인만 했다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확인했으면 반드시 문제가 된 것을 개선을 하려고 했던 게 나와야지 확인만 했다고 해서 위험성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험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제 개선까지도 하려고 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최소한 개선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까지는 있어야 이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이제 정선에서 강업소 채광 작업 중에 발생한 매몰 사고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그 사전에 뭐 이 사업자가 위험성 평가 등을 다 제대로 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그렇지만도 어쩔 수 없이 사고 발생했다. 그렇게 본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업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 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업무가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그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위반되면 무조건 사망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압축 성형기에서 수공구가 튕겨다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특이한 작업 방식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 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를 해라는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업무 위반과 이러한 이제 특이한 작업 방식에 의한 사고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서 물론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바는 있지만 사고와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소한 뭐 검사는 분명히 뭔가 위반한 거 있다, 위반한 거 있고 위반하는 그 부분하고 이 사망하고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뭐 전담조직 설치 업무 위반하고 그 작업자의 특이한 작업 방식하고는 뭐 어떻게 해도 연결이 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많은 기업인들이 뭐 이런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내가 뭐 의무 위반을 하는지 몰랐다. 나는 제대로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도 변소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뭐 근데 그와 같은 뭐 내가 실제로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입증은 네가 알고 있었다는 그 입증은 사실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고의는 외부에 드러난 사정 가지고 입증을 합니다. 보통 법원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취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인식과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요구된다. 누가 보더라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상의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고의가 없다고 변명을 하더라도 일반인이 볼 때 충분히 위험했고 일반인이 볼 때 관리상의 조치가 없었다고 보이시면 이제 그 정도는 고의 있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변소를 한다고 해서 그 부정되지 않고 유필적 고의와 예견 가능성을 보고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죄가 난 사례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나는 그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 줄 알았다고 변소하는 사례에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경영 책임자가 안전 컨설팅 업무를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는 그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의가 있었고 뭐 또 예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 위헌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4년도에 중소기업 중앙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그리고 이제 법원 차원에서도 부산지법 항소부에서 위험업무 심판 제청을 해서 같은 사건으로 병합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22년도 법이 생길 때는 저도 이제 공안부에서 수사 책임자였지만 어쨌든 그때 저희들도 이게 위헌이라고 너무나 그 불확실한 조항이 많고 너무나 과도한 결과 책임에 가깝고 과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위헌이라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보면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군가 안전관리 책임자를 이제 세워뒀다고 해서 경영 책임자가 형사적으로 완벽히 면책들이 그게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 과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누군가 안전관리 이제 책임자만 세워놓으면 최소한 그 뭐 실질 경영자는 민사적으로 배상 의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적으로 그 입건되거나 처벌받을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게 이제 정의에 맞는가는 좀 고민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같고, 그런데 너무 지금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뭐 신도 아닌데 모든 것을 요구하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실무를 할 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한 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단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바에 최선을 다했다면 의무를 다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변호사로서 변호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헌의 논거는 분명히 이거는 뭐 예측 가능성도 제대로 없고 결과 책임이 부과될 위험이 있고 경영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유사 범죄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은 점도 있습니다. 그 이와 수사 실무자들도 대부분 그 시행 초기에는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나름대로 헌법 합치적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또 한 4년 동안 시행되면서 조금의 기준은 그 정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그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감사입니다. 저희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는 중소기업의 그 사업장 리스크를 예방해서 노동자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협회입니다. 예, 지난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 그리고 산재가 거듭 발생하는 기업은 회생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을 받아야 된다. 건설사의 경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 이 메시지의 무게가 참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돈보다 생명을 국무회의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한국 산업안전 역사의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정부가 안전을 비용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우선 가치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의 강한 의지 위에 오늘 발표가 이 의지를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산업 현장도 많이 다니고 있고 사실 어제도 저녁까지 컨설팅하다가 새벽에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해낸 성과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을 한국 사회의 의제로 사실 끌어올렸습니다. 안전을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인사팀 근무를 했었는데 안전은 시설팀 산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중처법 시행 이후에는 CEO가 회의 안건을 다루기 시작하고 있고 이사회 보고하고 있고 언론 일면에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감독관들이 이제 확대 배치돼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우리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일반 시민 모두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 토대 위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진전 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실제 26년 1분기 산재 사망 현황 자료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8% 정도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이 4년의 어떤 중처법의 정책 추진이 일단 성과를 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노력이 빛을 일부 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볼 때 정직하게 통계를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같은 분기 대비해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면 결국 사고 감소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산업안전 감독관들 이제 많이 배치하고 그리고 집중적인 점검, 취약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하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그 요인들이 이제 의미 있는 견인 요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들이 이제 실제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도 사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대전에서 최근에 그런 참사가 있어서 10명 사망 사고가 있어서 제조업의 사망자를 일부 크게 지급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어떤 정책 노력이 이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예방 조심에 조금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역사적인 진전, 구조적인 과제, 다음 단계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중견기업 이상에서 CSO라는 지적이 한국의 모든 중견기업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낸 분명한 성과이고 안전을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함께 고민해 볼 필요들이 사실 있습니다. 시행 4년이 지났는데 사망의 추세는 아직도 충분하게 감소하지 않고 있고 1심 판결 분석을 보면 유죄율은 96%지만 실형 선고율은 16%에 머물고 있고 평균 처리 기간이 500일이 넘습니다. 선고가 길어지고 실형은 적고 사망은 충분히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이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나아갈 방향성들을 고민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 설계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경각심은 커졌지만 그 위에 예방의 인프라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대기업이야 감당할 여력이 되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겠냐. 일단 여기 변호사님 앞에 말씀 주셨지만 변호사 비용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족이랑 합의 손해배상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스피가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반도체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작업 중지가 일어나서 한 2주 정도 공정이 멈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대표가 조사를 받고 500일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받고 행정적인 시간이나 조직 관리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거기서 아픔을 겪으면서 조직 문화가 저하되고 그리고 산재 보험료도 인상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과징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 한 건의 사회적 비용은 사실 기업 규모에 또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투자가 가장 합리적인 곳이 가장 작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는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실질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소규모 사업장에 컨설팅을 가고 사업주를 만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알지 못하십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드리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유해 위험 요인 확인하고 개선하고 비상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도금 용역 이탁 관리하고 평가 및 개선하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데 경영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실 경영자들이 바쁘거든요. 예, 영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전략도 세워야 되는데 안전에만 사실 몰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중저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사실 어려운 구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저법에서는 얘기하는 법은 책상 위에 만들어졌지만 사업주의 첫 만남은 조사하시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난 뒤에 그 의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풍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 사업주가 그 공포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결코 나약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이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이 35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정부가 일일이 코칭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우리 산업의 구조 특성을 고려했을 때 35만 개의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이 법의 이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달의 문제들을 이제 같이 효과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호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후 해석에 의지하게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나가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의 이해들이 다르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행하는 걸 충분히 다 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이 어떤 안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절차와 관리 기준을 만들고 그 관리 기준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구조가 새롭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작위 법리를 통해서 경영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묻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예, 형사법 체계에서도 새로운 시도이고 보증인적 지위라 자기의무의 명확화라는 두 축이 함께 정교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도 굉장히 과도하게 길고 유죄율과 실형률에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언제까지만 이 처벌로 대표님들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드리면 잠재적인 자기가 뭔가 그 범죄인 취급을 당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 법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법 네이밍부터 사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으신데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려면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행동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억압하거든요. 우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을 당장 1, 2년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처벌 중심으로만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 4년 정부가 처벌의 시대를 통과시킨 결정은 사실은 강력하게 무엇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결정이었지만 이제 처벌만 능사가 아니라 그 시작점이 이제 지속적으로 만드는 강화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벌은 빠르지만 억압을 남기고요. 긍정 강화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그 두 도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벌을 약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정부가 4년 정도 쌓아 올린 그 처벌의 인프라 위에 긍정 강화의 인프라를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볼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까닭이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이 세 개의 객관적인 벽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벽을 인지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왔지만 아직은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릅니다.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절차가 만들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굉장히 열심히 그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300만 개 넘는 그 중소규모 사업장에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의 벽이 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무엇을 안전 컨설팅이나 위험성 평가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실은 뭐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지만 결국에는 내재화하고 우리 기업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 10억대 매출 10억대 있는 사업장이 연 수천만 원의 어떤 비용을 부담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많은 지원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공급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런 자원의 벽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생존의 벽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노무법인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정말 많은 자문사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에 통계 조사에 따르면 1000여 곳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논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폐업의 임계점에 선 사장님들한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게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벌의 강화가 아니라 이제는 인지나 자원과 생존의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부의 정말 노력으로 이 명백하게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평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성반대 흐름도 있고 안전의 양극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격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의 약 2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 두 집단의 선제 사망자를 보면 3대 7로 중소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임금은 절반인데 사망은 2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그 쌍둥이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원이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벌의 반복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구조로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4년간 세운 처벌의 토대 위에 다음 4년은 예방의 인프라를 함께 쌓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처벌이 만능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인 강화. 안전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안전을 하면 우리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면서도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가진다라는 긍정적인 강화, 장기적으로 안전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벌에서 우리가 이제 예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그 인지, 사업주가 법의 존재 의무를 잘 알 수 있도록 인지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안전에 대해서 공부 안 해도 사업자 등록증 내주잖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할 때 안전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대출 받을 때도 위험성 평가를 첨부해서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법의 존재와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50이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구조입니다. 인사총무 회계를 전담하는 직원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에 여기에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 체계 구축이 현장에서 작동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쉽게 사장님들이 이 안전을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시스템적으로 잘 녹아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행,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 작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변화관리 모델이나 행동 모델에서 모두 공유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인지하고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정당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의 인프라가 처벌의 무게와 함께 두텁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처벌의 인프라를 4년 동안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이제 인지와 이해와 실행 인프라를 그 위에 쌓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인식과 이해와 실행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갱신하고 사업의 본질과 위험을 이해하고 위험 제거 최소화에 대한 적합한 자원과 절차를 보유하고 법령 준수를 하고 실행 검증을 하는 것을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경영 책임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와 이해와 실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인구는 580만인데 노동자가 약 370만의 도시국가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작지만 산업 구조는 한국과 유사합니다. 18년간 산재 사망률이 75%나 감소했습니다. 이 변화는 강한 처벌이 만든 게 아니라 이해 가능한 안전 인프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와 직업안전보건위원회는 5개의 점진적인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EO가 반나절 워크숍을 통해서 의지를 표명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고 RM 챔피언이라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을 책임지는 우리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도 위험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게 한다는 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기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아니라 안전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안전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2, 3일의 위험성 관리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그리고 레벨 3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거치고, 그리고 레벨 4는 위험성 WSH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실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한지를 파악하는 시기가, 죄송한데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파악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자료를 보는 시점이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노동청에서 감독관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그때 저희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노동청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한 신고 의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이 먼저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입찰, 우리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이나 정부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아예 그 사업에 신청을 못 하도록 맞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위험성 평가를 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는 게 우리 사업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그런 인식이나 이해를 조금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큰 화두가 중대재해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크게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인식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 이제 그 처벌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예방의 인프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도 안전 컨설팅을 하고 중소기업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 점검이 어떻게 되는지를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건설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달에 외부 컨설팅만 7번, 8번 받으신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나오고 또 외부에서 나오고. 그래서 촘촘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안전을 정말 고도화하고 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터졌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 사업을 그냥 폐업을 시켜야 되는지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내가 경영을 하는 게 죄가 아닌데 왜 나를 이제 죄인 취급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안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 한국 사회에 정말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이 화두를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합의를 명확하게 새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 토대는 단단합니다. 그 토대 위에 이제는 사업주가, 경영 책임자가 매일의 동작으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객체인 사업주를 예방의 주체로 옮기는 일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헌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새로운 4년을, 앞으로의 다음 4년을 함께 설계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정일국 회장입니다.
건설인으로서 생존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강화, 처벌 강화에도 중대재해는 왜 줄어들지 않는가? 감소했다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요. 건설 근로자 수도 줄어들었고 착시 효과다. 이거는 제가 국토부 가서도 얘기 드린 거예요. 착시 효과에 만족하지 마라. 또다시 우리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 안전보다 생산성, 하도급 구조 모순, 고령화, 숙련 인력 부족, 고위험 작업 증가. 기존 안전관리 방식의 한계. 맨날 4시간짜리 기본교육 받고 와서 근로자들이 현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안전관리 펜스 치워버리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교육 점검. 안전관리자들은 뭘 하라는 겁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처벌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은 답을 못 만든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안전정책, 재탕, 삼탕, 무한반복. 사고 발생 미흡한 원인 분석. 탁상공론. 알잖아요, 여러분들.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스마트 안전기술을 시작을 했던 게 벌써 12년 전에 장르를 처음 만들었는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알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을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영상 하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강화돼도 사고는 줄지 않더라. 형식적인 안전교육, 보여주기식 안전점검 증가, 안전관리자 업무 폭증.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나갈 시간이 없어요. 외부 점검, 본사 점검, 고용부 점검. 안전관리자가 본업을 해야 되는데 위험성 평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전관리자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6개 현장에 있었어요. 토목 엔지니어인데 토건축풀 현장을 다 뛰었습니다. 왜? 건설 현장을 알아야지 내가 대우의 사장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고 건설을 잘 관리하겠구나. 우리 안전관리자들 현장의 공정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세요? 공구리 쳐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근로자들한테 교육만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법 강화 결과 대형 로펌 수입 폭증. 중첩법 이후에 웃고 있는 데는 딱 대형 로펌 5대 로펌. 수익 얼마 되는지 아세요?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제가 그거 고민했어요. 이거 또 대형 로펌 하면 또 소송 들어올까 봐. 근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데 법을 강화하면 누가 수혜자면 아니야. 변호인들이 아니야. 변호사들. 법조인들. 그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스마트 안전 장비가 턱근에서 삐삐삐 그 CCTV로 뭐 노조들이 감찰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은 수시로 변하는데 근로자가 위험 환경을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CCTV를 깔았던 거는 19년부터 서울시 건설안전 동영상 촬영 RFP도 제가 만들었지만 왜 깔았냐면 사고 영상을 담아야지 분석해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웨어러블 장비든 공간에 설치된 장비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 데이터를 쌓아서 분석을 해야지 예지하고 예방하는 단계까지 간다 이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고 뭐 경고하려 그게 스마트 안전 장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는 고칠 수가 없다. 안전은 기술 투자로 변화할 수 있다.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선진국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나라입니다. 한국이 지금 뭐 영국처럼 싱가포르처럼 선진국처럼 안전관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승질 급해가지고. 근데 우리 잘하는 거 있어. 똑똑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 기술이 있어. 건설도요. 대한민국이 공정이 제일 빨라요. 왜? 우리는 빨리빨리. 그래도 스킬이 있어. 정부 주도의 안전정책은 이미 한계 초과. 탑 없어요. 제가 정부 관계자들 회의 가서도 항상 탑 없다. 지금 한시적인 거에 너무 고무되지 마라. 이제 민간 중심에서 기술로서 해결하자. 사고 분석의 영상과 현장 정황 기록 필요하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중첩법 시행 후에 판례를 다 조사했어요. 저희 협회에서. 왜? 판사들이 뭘 보고 판단하는지 법이 개떡 같은데. 그래서 판례를 분석해 보니까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까 52인 만에 소형, 중소형 현장의 대표들이 안전관리자 둘 수 있습니까?
앱 하나라도 기록을 남기고 우리가 안전에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자. 그렇게 만드는 게 안전관리 앱이에요. 체험형으로 바꾸자고 제가 한 5, 6년 됐어요. 왜? VR, XR 아직까지도 먼 미래 같은데요. 우리 그 기본 안전교육 가면 4시간 동안 근로자들 졸고 와요. 그런데 그 변화무쌍한 현장에서 체감이 됩니까? 대응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XR 안전교육을 하면 비용은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근로자들이 만족이 높아요. 사고를 가상 체험한다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설명으로 하기 어려워서 유튜브에다 다 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 협회, 스마트 건설안전협회 검색하셔서 유튜브 보시면요. 하루 종일 봐도 컨텐츠 넘쳐날 겁니다. 자, 블랙박스 기술로 사고 원인 및 체육 분석 강화하자. 그리고 레슨 앤 런 하자. 레슨 앤 런 안전 또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게 레슨 앤 런이 아니에요. 사고 영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갱폼 해체하다 추락을 하는지, 추락 사고가 왜 나는지, 장비 충돌 왜 나는지 사고 영상을 보여주는 게 제일 빨라요. 그게 레슨 앤 런입니다. 그게 고용배 3년 전에 건설 현장에 CCTV 깔았으니까 영상 들어오면 사고 영상으로 활용하자. 그거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만큼 효과 있는 게 없더라. 이런 영상이 없으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저 근로자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 브레싱과 브레싱 그 마스터를 연결하는 체인 블럭이 결착이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쳐져 버리니까 생명줄에 슬림 벨트에 안전고리까지 다 걸었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면 공교롭게도 떨어지면서 브레싱의 헤드가 고리 헤드가 맞으면서 터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19년, 18년에 하도 사고 많으니까 고용부에서 불렀어요, 저를. 스마트 안전하니까. 타워크레인 사고 나서 4명이 추락사고 했대. 그럼 저 대책을 어떻게 논의해야 돼? 그거 제가 얘기했죠. 원인을 알아야지 대책을 논의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18년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할 때 영상을 촬영하는 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해결하냐? 자, 현장의 모든 구조물이든 가시설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변이가 생기는 순간 위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자가 브레싱 해체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조그만 이거 동그랗게 보이시죠? 변이 감지기. 요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벨트에 차고 있다가 브레싱 끝단에다가 붙이고 스타트를 눌러요.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하는데 돌아올 때 제가 변이하면서 하면 경고가 나오니까 경고가 떴을 때 이 작업자가 아무 준비 없이 갔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브레싱을 잡든가 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어백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에어백 5m에서만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겁니다. 왜 그 이상 못하냐 그러는데 인플레이팅 되는 가스가 한계가 있잖아요. 저것도 무겁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볍게 또 만들고 있는데 한계가 있지만 왜 에어백을 20m, 30m까지 올라가는 타워크레인 고소작업자한테 입혀야 되냐? 여러분들 추락 사고 났을 때 추락 방호망에 근로자 추락하면 목숨은 건집니다. 2차, 3차 뚫고 내려가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되냐면 온몸이 다 바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최소 고소작업자는 에어백을 입자. 경감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영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9년부터 영상 찍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영상이 없으면 이런 대응도 못 만든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전고리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마트 안전고리. 고소작업에 들어가서 안전고리 결착 안 해요. 대형 현장도 관리자 보는 데서만 결착을 합니다. 결착 한번 가서 보세요. 귀찮은데. 그러면 저걸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제가 블랙박스를 했죠. 이 3세대 안전고리는요, 작업자가 고소작업에 들어가서 걸고 작업했는지 걸지 않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그 작업 구간에 들어갔는지 기록이 플랫폼에 블랙박스처럼 데이터가 남고요.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고리를 걸고 떨어진지 걸지 않아 떨어진지도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중첩법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장비 충돌 협착. 이 크롤러 크레인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항타게 티프 앞에서 둥퉁퉁 하는 티프 앞에서 파일 옮기고 하는. 여기 앞에 두부 작업 그 파일 박은데 작업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데 인지를 못 한다고 그래요. 못 하죠. 왜? 제가 정부 관계자분들 항상 하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보셨냐고. 밖에서는 주간에 67데시벨로 관리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항타기 T4의 그 소음, 디젤 2톤이 넘는 디젤 엔진의 소음에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들리질 않는데, 그러면 이 2톤짜리 엔진, 디젤 엔진에서 소음 천천히 돌아가면 몰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현장에 이동현 CTV 처음 갈 때 고용부 회의 가면 민노총, 한노총, 과장실장 다 들어와요. 그분들이 그래요. 왜 현장에 가서 근로자들 감찰하려고 그러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신경을 쓰고 사람이 지나가도 현장에서는 돌발 변수가 있으니까 제3자가 모니터링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되는 노조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CCTV가 들어간 거고, CCTV를 정량적 테스트를 해가지고 현장에 적용했을 때 정량적 테스트를 해가지고 효과가 나오니까 국토부에서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들어가면 CCTV 다 깔잖아요. 그 이유라는 거죠.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동식 크레인 끝에다가도 카메라를 달았어요. 무선으로. 왜? 아침에 일찍 들어가지고 장비 트레일러에다가 자재 싣고 하면 현장에 신호수도 없어요. 작업반장 혼자 나와가지고 문 열어줍니다. 그러면 저 자재 내릴 때 그 좁은 오피스텔 작업장 안에서 안 보여요. 그럼 리모트 컨트롤 하다가 옆에 작업자가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격으로 볼 수 있게 모니터 달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 안전장비에 카메라가 들어있으면 뭐다? 블랙박스예요. 자체 메모리를 넣어서 사고가 났을 때 영상을 분석할 수 있게 우리 판사님들이 중첩법으로 사고가 접수돼서 사고 판례를 낼 때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블랙박스로 기능을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3세대 이상 제품부터는 자체 메모리 아니면 서버로 해서 플랫폼에 영상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첩법 시행 이후에 저희가 대응해서 해결한 건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왼쪽에 흑마기 벽 아시죠? 흑마기 벽에 건설은 계측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계측은 뭐다? 보여주기식이다. 시방에 우리 관리하시는 정부 관계자분들이 법 바꾸기가 싫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계측 데이터를 감독한테 보고를 해라. 근데 걔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법에서만 하라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그거 다 필요 없고요. 7, 8천만 원짜리 장비, 계측 장비 다 필요 없고, 우리는 30만 원짜리 이 변이 감지기 밑에 초록색 박스가 달려있죠. 배터리예요,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6개월 쓸 수 있게. 왜? 흑마기벽 높은 데 달아놨는데 충전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 안전 장비들이 개발돼서 현장에 변화하는 위험사항을 실시간으로 근로자한테, 그리고 관리자한테,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영상 데이터를 줄 수 있게, 영상이 없는 현장의 공간에서는 공간에 설치된 장비, 개인들이 착용한 웨어러블 장비의 활용 패턴을 저희가 분석해서 대응 자료로 제공을 한다. 19년 이후에 국토부에서 추락사고 방지 대책에 처음 스마트 안전 장비라는 장르를 제가 반영을 했고, 18년에 건지법 개정 62조 3항을 국회 가서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협회장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도, 자, 올해 규모로 봤을 때 추정 규모는 300여 이상 공공연장은 의무 반영이에요. 국토부. 3,800억 예산이 책정됐고요. 이 고용부의 노력은 더하죠. 산안비로 20%까지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1조 1,500 시장이에요. 둘이 합치면 1조 5,300억 시장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줬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다? 홍보가 안 되고 모르니까. 그리고 이 이면에는 있어요. 안전관리자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왜? 본인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샘플링 조사를 해보니까 건지법에서는 예산의 50%,
그리고 산안비에서는 예산의 20% 정도밖에 못 쓰더라. 4,200억 정도 쓰고 있더라. 자, 그러면 스마트 안전기술이 지금 계속적으로 1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10년 동안 계속 고도화 되고 있는데 기술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가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의 장비들이 시공중 관제, 시공중 안전의 위험을 알리는 장비에 집중이 됐어요. 80% 정도가. 그리고 사고 예지, 그리고 DB 분석에서 AI로 대응하는 기술은 아직 미비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없는데. 이제 쌓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사고 경감 즉각 대응하는 장비도 적어요. 유일한 장비가 에어백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경감시킬 수 있는 그 기술밖에 없어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 근로자가 어디서 추락했는지 30분 안에, 5분 안에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구호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두 장밖에 없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단계는 26년까지는 시공중 안전 사고 경감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28년까지는 이제 DB가 쌓였어요. 사고 영상이 당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왜 이 작업자가 오늘 A 구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B 구간으로 가서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왜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떨어졌는지, 공정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분석해서 그 다음 공정이 똑같이 진행될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사고 예지 자동관제입니다. 자동관제는 이동형 CCTV 현장에 깔았더니 관제는 누가 하냐 그러잖아. AI는 아직도 학습 중인데. 근데 이제 영상을 보고 VLM이 자동으로 레포트를 써줘요. 그거 만드는 기업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AI가 미쳤잖아요. 무료로 깔고 있어요. 무료로. 거기에 학습만 더 시키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자동관제,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AI 안전법. 위험성 평가요, 현장 경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현장 안전 관리자도 3년차, 5년차, 10년차. 보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진 하나 찍으면 위험성 평가, 운전함에 뭐가 잘못됐는지, 방호시설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학습시킬 수 있어요. 최소한 3년에서 5년차 정도의 수준으로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이미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학습시키려면 그 영상 데이터든 사진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기껏 지금 1, 2년 동안 개발했던 게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다 항상 하는 얘기가 LH 도로공사 현장 CCTV 그렇게 많이 깔아서 있으면 그 영상 공유해라. 근데 안 공유하죠. 왜? 우리 건설은 안을 들여다 보여주기가 싫어. 영상 찍기도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죠. 사고 나게 대응하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CCTV. 아이폰 16, 17 나오듯이 CCTV가 계속 고도화되고 기능을 표준화하고 거기에 맞서 기술 인증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몇 세대 CCTV 쓰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회에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에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 참조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문제없이 사용하시라. 관제 플랫폼이요, 아까 DB를 쌓는 가장 중요한 블랙박스의 핵심 뇌예요, 뇌. 근데 지금 1세대, 2세대, 1세대는요 그냥 디지털 공사 현황판이에요. 2세대부터는 정보를 담았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블랙박스 기능을 하려면 표준형 장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프로세스에 맞춰서 쌓아야 돼요. 수많은 영상이 쌓이는데 사고 났을 때 언제 어디서 사고 났는지 어떻게 영상 찾아갑니까? 자동으로 찾을 수 있게. 그게 3세대부터는 저희도 AI 씁니다. 에이전트 기능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기술을 모르니까. 근데 이런 비용들이 다 비싸다고 대기업만 쓴다? 아니에요. 저희가 구독형으로 쓰고 있어요. 비용을 낮췄어요.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면 이런 플랫폼도 쓸 수 있게. 계속 기술은 개발하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니까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안전정책? 그만 좀 법 좀 만들고 산안법 누더기 삼더기. 법 관계에 계신 분들도 산안법 보면 엄두가 안 난대. 그래서 탁상공론 정책 실효성 문제다. 제가 뭐 이 설명 안 드려도 글씨 보시면 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이 중심돼 스마트 안전기술 민간이 시작했어요. 제가 대우건설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다가
DSC라고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 처음 만들어서 그걸 갖다 플랫폼 현장에 자동 공정을 해서 보이니까 언론사 40개사가 왔어요. 대우건설이 생긴 이래로 언론사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드디어 제가 대우건설에서 꽃을 피우겠구나.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뭐가 생기냐면 중대재해 딱 터집니다. 분위기 다운되죠. 언론에서 와, 대우 생산성 향상 원더풀 하다가 갑자기 중대재해 딱 터져. 아까 IR 리스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이 돼서 제가 내가 지금 생산성 논할 때가 아니다. 안전에 집중해보자. 그래서 저는 토목 엔지니어고 그때부터 안전을 딥다 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실효적 방법으로 해결할 건지. 그리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나오는 정책의 모든 정책은 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 스마트 안전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이런 기술은 건설 엔지니어들이 건설에 경험해오고 우리 개발사들이 현장에 직접 장비 기술을 투입해가지고 깨지고 나서 그 결과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현장에서도 이 기술 쓰니까 진짜 답이 있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 다 보였죠. 추락사고 10% 감축하겠다고. 언론 찾아보세요. 네이버 찾아보세요. 거기 뭐 아까 얘기했던 관계기관 다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다 뿔뿔이 쳐 있어요. 이거 누가 답 줄 거예요? 협회가 또 있었어요. 스와넵이. 그래서 제가 10% 감축 어떻게 하냐? 3단계 하겠다. 종이 쪽지 갖고 교육 그만 시켜라. 안전교육 하는 사람들 입 아프다. 가상체험 하자. 스마트폰이든 고글이든 끼워서 가상체험하다. 두 번째, 위험 예지 경고할 수 있게 만들자. 데이터 쌓였으니까 3세대 이상 장비부터는 위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단계별 경고알람 주니까 예지 경고하자. 그리고 사고식 경감기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어백은 고소 작업할 때는 비싸더라도 다 입혔으면 좋겠어요. 그게 120만 원, 140만 원인데 한 해에 우리 국군 장병들이 사고 나는 것보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더 많아요. 군인들 장비 부모들이 야, 너 군대 갈 때 방탄복 사야 된다며? M16 사야 된다며? 사서 보냅니까? 공짜로 주잖아요. 대한민국 건설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그럼 건설에 이 어려운 상황이면 정부에서 돈 좀 제대로 써서 이런 에어백 같은 부분들은 의무화시키고 공급을 해라. 주면 입는다. 없어서 못 입지. 비싸서 못 입지. 제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AICTV 기반 사고 예지 그리고 AI 기술 적용 자동 안전 관제 기술 개발하고 있어요. AICTV는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1학년이다. 학습을 해야 될 사항이 많다. 왜? 지금 피지컬 A로 AI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가 말하자면 후라이하고 춤도 추는데 건설은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설 데이터가 쌓여서 학습을 시키면 2, 3년 안에는 오탐이 없는 키사에서 90% 인증받았다는 거 현장 갖다 놓으면 정부 탐정 30%도 안 나. 오탐에. 그러니까 다 꺼버려. 그래서 그런 기술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까지 고도화해서 제품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동 관제. 누가 레포팅, 그 관제 화면 누가 하루 8시간 보고 있을 거예요? AI가 레포팅 해줘요. 위험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줘요. 그때 연결해서 열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 관제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비용 AI CCTV 스마트 안전장비 시작되면서 제가 이렇게 재난안전 쪽에 했던 CCTV 업체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왜? 그냥 CCTV 깔면 되는지 아니까. 이동형 CCTV 배터리 달고 다리 달면 되는지 아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AI 서버 구축 형을 해서 AI CCTV 한 대당 1,000만 원, 1,500만 원이에요. 그 콘텐츠 사용료 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오탐 나니까 다 꺼놓는 거지. 그런 기술 필요 없다 이거죠. 보급형으로 저희가 만든다. 결국 현장의 통신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건설 현장에서 핸드폰 잘 터집니까? 안 터져요. 그래서 저희는 엣지보드에다가 AI 칩을 넣어서 솔루션을 넣어서 그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고 필요시면 통신을 연결해서 가는 방법으로
비용을 3분의 1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6월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 기술 적용. 제가 제일 웃긴 거예요. 무슨 AI 과제 하니까 예전에 과제, 국제과제든 정부과제 뭐 10대 1, 15대 1이 지금 60대 1, 70대 1이에요. 무슨 AI 만드는 대학도 만들고 AI 만드는 기술 개발사도 많아요. 근데 그 과제 해가지고 그 기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 필요 없고요. 저희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실무용으로 현장에서 깨져가면서 배워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들이 원하는 기능, 현장 관리자들이 원하는 기능 위주로 집중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를 예지하고 분석하고 예지 레포트를 해두고 예방을 기승을 고도화하겠다. 정부의 예산이 1조 5천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고용부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 사업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문제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부의 1조 5천억은 제가 낸 세금이에요. 그러면 AI CCTV 올해 다 한다 그래요. 지방선거 이후에 뉴스판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안전을 AI CCTV로 모모시, 모모 발주처 다 AI CCTV래. 그러면 아까 오탐 나는 거 1,500만 원짜리 가 꺼버리는 거 거기다 우리 또 세금을 태울 겁니까? 그리고 인증도 랩에서 인증하는 거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인증을 어떤 인증을 할 거냐면 탐지 성능, 환경 적응력, 실시간성, 보안 연동 등 현장 이벤트 검지 실효적 인증 절차를 저희가 만듭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요. 현장에다 직접 A 현장 내일 정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거기서 테스트할 겁니다. 진짜로 100번당 오탐이 몇 번 나는지. 그게 진 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협회에서 민간 인증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부랑 단체 인증, 그 다음에 3단계 정부 인증으로 간다. 그러니까 스마트 안전의 모든 정책은 협회에서 만든 정책을 갖고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들이 그걸 인용을 하고 그게 좀 효과적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하고 그게 뭐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과거의 고도성장기에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들어서 GDP를 늘렸지만 지금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해 예산의 30%가 복지 예산입니다. 국토부 예산이랑 서울시 예산이랑 비슷비슷해요. 물론 60조, 40조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효적 기술은 민간에서 만들어서 바텀업 된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미국은 다 협회에서 이런 기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스몰 오버랩 테스트하는 그 기관이요. 미국 도로공사 교통국이 아니에요. 미국 도로교통협회입니다. 왜? 자기들이 보험료가 나가는데 현대차가 좋은지 BMW가 좋은지 스몰 오버 테스트 만들어서 현대차가 더 좋네? 그럼 얘는 보험료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기준을 정부가 채택을 해서 전 세계가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고 비용을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뭐 열심히들 다 하고 계신데 사고 났을 때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협회요. 설립한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노력합니다. 360원에 안 쉬고 합니다. 왜? 제가 건설 엔지니어인데 뭘 하고 싶냐면요. 건설 욕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설인 30년을 건설해서 시작을 한 사람인데 우리 건설 후배들 다 기가 다운됐어요. 현장 가면. 제 동기들이 이제 본부장이잖아요. 이 친구들 본부장인데 말도 못해. 팀장들 눈치 본대.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건설인이 자부심 갖고 대한민국 이만큼 이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민간이 만드는 기술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중처법 이후 그리고 안전을 신경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부 관계자, 산하기관, 그리고 안전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한 해에 안전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80조예요. 80조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엊그저께 주식시장으로 흘러간 거 아닙니까? 웃자고 한 얘기고요. 돈은 제대로 써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한국인의 특성에 맞춘 안전기술을 개발해서
빠르게 해결하자. 더 이상 중국,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가 한국 손가락질을 안 받게. 우리 지금 선진국 가는 마지막 기 안전만 해결 못했어요. 우리 사고 나면요, 대형 사고 나면 국내 딱 2주예요. 2주 감심 집중하다 꺼져요. 하지만 중국은 몇 년째 그거를 놀리고 있어요. 왜? 한국 깎아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만 해결되면 안전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민간이 중심이 돼서 개발한 거 정부의 재정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만든 기준 만들고 기술 만들고 제도 만들어서 현장에 보급하자. 그래서 실효적으로 숫자 이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의 방식이 있으니까 빠르고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실효적 기술인 스마트 안전 기술로 앞으로 5년 후에 한국의 안전의 위상을 높이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